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근대 개항기에서 개항기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로 여러 가지 조약부터 해가지고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근대 은행, 이권 침탈, 그것에 대항해서 이런 상권, 이권의 수호 운동까지 쭉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항상 개항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순서와 함께 결국에는 이 내용들이 이제 사료로 제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진이나 그림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지 연표로 고른다던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요. 최근에는 한능검이 이 개항기 부분이 특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문호 개방을 한 거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무역을 했냐면 그 개항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장이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을 했죠. 이제 부산에다가 이제 일본이 물건을 내려요. 자, 그럼 거류지 심리라고 했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는 간행이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산한 주변 심리는 일본인이 보호를 받는 곳이고 거기서만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심리에다가 물건을 내려놓으면 객주, 여각, 보부상 같은 그런 이제 중개인들이 그걸 물건을 가지고 서울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 식의 거류지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개항장 무역을 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이제 개항장 무역이 시작이 됩니다. 내륙까지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내지 무역이라는 건 실제 그 물건을 가지고 내륙까지 깊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서울로 가서 팔 수 있는 게 내지 무역인데 그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76년 7월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그래서 삼무 기억나시죠? 무관세, 무항세, 곡식 무제한 반출. 자, 양곡이 무제한 바깥으로 이제 반출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일 통상장전 때 반공령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일단 먼저 이모군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김홍집이 들고 왔던 조선책략. 조선책략이 뭐였습니까? 러시아가 남아하는데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연미국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에서는 최초로 전체적으로 근대적인 조약 최초는 일본이지만 서양 국가와는 최초로 미국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조미소 통상조약은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거중조정은 뭐냐면 다른 나라랑 싸우게 될 경우 우리가 중재해 주겠다. 우리는 너의 프렌드다. 이런 느낌으로 조미소 통상조약에 거중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관세조항이 있었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의 관세조항과 그리고 최혜국, 이게 중요해요. 최혜국 대우. 이 최혜국 대우는 완전 무적의 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 뒤로 영국이랑 더 좋은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미국은 자동 적용. 이런 게 최혜국 대우입니다. 자,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는 관세와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 있었고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은 뒤 미국에 답방을 하죠. 미국에 방문한 게 보빙사입니다. 그래서 보빙사를 파견을 하게 되고 이때 보빙사의 일원으로 같이 갔다가 유럽을 쭉 돌아보고 온 것이 바로 6.1준이죠. 유럽을 돌아본 뒤 서유견문을 만들었죠. 조미소 통상조약이 1882년 5월입니다. 이 해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1882년 5월에 조미소 통상조약 맺었고 그리고 나서 그 해 6월에 군인들이 화가 났어. 1882 밀린 금요 빨리 줘. 1882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모군란은 누가 진압했냐면 청이 진압했잖아요. 그쵸? 청이 진압했고 흥선대원군 압송에 갔잖아요. 청이 진압한 뒤로 청이 내정 간섭을 하면서 맺은 조약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청나라 상인이 어디까지 간다? 내륙까지, 수륙까지 가서 장사를 한다. 이게 무엇이다? 내지 통상권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였고 이제 청하고 일본이 싸우게 되죠. 그럼 일본하고 청이 왜 또 부딪히게 되냐면 그건 또 조일통상장정 때문이에요. 그 옆에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이죠. 이제 일본도
미국이 관세를 체결하니까 일본도 또 그냥 무관세로 가기에는 좀 찔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일통상장정으로 관세를 이제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공령 조항을 이제 만듭니다. 우리가 요청했어요. 너무나 쌀과 콩이 유출되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약을 만들어줘라. 방공령. 곡식을 유출하는 걸 방지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방공령을 선포하려면 한 달 전에 꼭 알려줘라 라는 조항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최애국 대우예요. 일본이 최애국 대우를 왜 했겠어? 청나라가 이제 상인이 내륙까지 들어가니까 일본도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최애국 대우를 조항을 넣은 거죠.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은 1883년으로 이것은 이제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방공령 조항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양국 반출을 제한할 때 꼭 한 달 전에 통보해라. 관세 조항이 있었고요. 최애국 대우가 있었어요. 요 최애국 대우 때문에 일본도 내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각 축장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싸우는 거죠. 하지만 항상 일본 물건이 더 많이 팔렸어요. 청나라 물건 팔리는 우리가 이제 쓰는 거, 이제 우리나라 물건 파는 게 청나라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이 계속 이겼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청일전쟁이 있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고 일본이 이기고 그 뒤로는 청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본한테 밀리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면 이제 갑신전변으로 넘어갈게요. 자, 1884년 갑신전변이 일어났어요. 뭐 갑신전변 이후로는 텐진조약이라든지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일본의 배상금. 텐진조약은 일본하고 청이랑 동시에 철수하고 그리고 군대를 또 동시에 같이 파병한다. 뭐 이런 약속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1889년에 방공령을 선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방공령 선포 사건은 이 조일통상장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에 방공령 조항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 통보하라고 그랬죠?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 흉년이 일어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함경도 혹은 황해도에서 이제 방공령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안 받았는데 막 한 달 전에 보면 우린 통보했는데도 배가 늦게 도착했나? 우리 이제 왔는데 모르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배상금만 내게 됐어요. 자, 방공령 조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했지만 그게 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배상금만 냈다. 한 달 전 통보 조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방공령 선포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그런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며 농민 생활이 얼마나 악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민 생활이 많이 악화된 상태고 그리고 반일 감정, 약간 그 일본에 대항하는 안 좋은 감정이 지금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 와중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죠. 우리 열심히 배웠었어요. 그쵸? 고보농민봉기, 그리고 백산봉기, 그 다음에 황토현, 황룡천, 토오룡, 황토현, 황룡천 전투, 전주를 점령해서 전주 화약,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에는 남접, 북접, 논산에서 집결하고 마지막 오군주 전투였죠.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원했던 패전개혁 안에서 신분제 폐지해줘라, 토지 평균 분작해줘라 이랬기 때문에 신분제 폐지는 이루어지죠. 자, 그게 바로 가보개혁.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근대 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은행, 근대적인 은행을 설립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막 자본주의 같은 걸 이제 처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이 막 번성하지 못했어요. 1년 만에 이제 돈이 모자라서 이제 망하고 우리나라가 은행이 망한 이유는요. 이때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잘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맡기면 안 줄 거라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금이나 은행에 맡기고 당연히 인출하는 이러한 게 당연하지만 그때는 내가 내 돈을 갖고 있고 막 땅에 묻어놓고 그래야 본인 돈이지 은행에 맡기는 거 싫어해. 지금도 옛날 분들은 이제 금으로 갖고 있던가 이렇게 하지 은행에 맡기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돈 번다는 걸 알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대 은행을 설립했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이행이 되지 못합니다. 조선은행도 1896년에 만들어져서 금세 망하고요. 한성은행도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연도로 외우기보다는 근대 은행이 설립이 되긴 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조선은행 정도 좀 봐주시고요. 중요한 건 또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이권 침탈이 어마어마해진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관파천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어디로 간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으니 지금 소문났어, 소문났어. 우리나라 힘이 약하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막, 와, 여기 핫플레이스라며? 여기 이권 침탈할 거 많다며? 이러면서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막 우리나라 금광 다 약탈해 가고 나무 캐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 파천 이후다. 아간 파천 이후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제일 심했고 그 뒤로는 뭐 영국, 미국 뭐 막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요. 자, 이권, 이론 권리를 이권이라고 합니다. 이권 침탈 러시아 제일 심하죠. 러시아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권 침탈을 막 해가는데 자, 러시아는 산림채법권 나무를 캐가고요. 광산, 지하자원 캐가고요. 저령도 조차권. 요건 뭐냐면 절영도라는 것이 그 부산에 영도다리가 있어요. 부산에 절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도 거기다 저탄소를 막 만들고 이제 쭉 동해 바다를 가다가 남해 쪽에서 한번 석탄을 다시 갈아야 되는 배들의 주유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탄을 거기서 새로 해가지고 또 다시 석탄을 떼가면서 이제 배를 돌려야 되는데 절영도를 그런 식으로 조차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독립협회가 절영도 조차 반대 이런 운동을 합니다. 또 한러은행을 만든다던가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한국과 러시아 관련된 그런 이권 침탈, 금융 침탈을 하기 위한 한러은행을 만들려고 했어. 요게 이제 러시아 이권 침탈이에요. 자, 미국은 주로 금광. 그래서 미국은 운산에도 금광, 경인선 부설권 뭐 이런 거 갖고 있었죠. 금광 뭐 이래가지고 뭐 미국이 뭐 노터치 이래서 노터치라고 하면 금이 나오더라. 그래서 노다지 탄광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요 신경 쓸 게 없는 게 결국 다 일본이 가져가요. 그래서 모든 철도는 다 나중에 일본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인선 부설권도 나중에 일본으로, 프랑스도 경의선 부설권을 갖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엔 일본이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때 참 슬픈 역사죠. 이제 우리나라 이권을 막 이런 뭐 러시아, 미국, 프랑스 뭐 이런 그때 당시 강대국들이 다 뺏어가는 거야. 서구 열강들이 막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눈뜬 상태로 뺏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해서 우리의 이권을 수호해야 된다. 우리의 상권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상권 이권 수호 운동이 있는데요. 상회사라는 건 그때 당시 이제 주식회사, 최초의 주식회사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본을 모아서 이런 상업적인 회사를 만드는데요. 대동상회, 장통상회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장통상회 같은 경우는 서울에 만들어졌고요. 대동상회 같은 경우는 대동강, 평양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로 이 객주, 여각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상인들이 대동상회, 장통상회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연 다음에 러시아가 이권 침탈하는 걸 반대하고 초반에는 이제 고종 돌아와라. 고종 환국 요구하고 고종이 1년 뒤에 1897년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된 거 이제 고종이 환궁하고 나서. 자, 고종이 어디로 환궁했다고 했죠?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 지금의 그 덕수궁입니다. 자, 그래서 경운궁으로 고종이 환궁을 하고요. 자, 시전상인들도 이 위에 만민공동회에서 절영도조차 반대. 그래서 실제로 초반은 반대했고, 그다음에 한러은행도 폐쇄 이런 식으로 이권수 운동을 했다. 이 조차라는 것이 잠깐 빌려줘라라는 의미지만 이 조차는 결국 이 토지를 약탈하는 시작이에요. 보통 이런 서구 열강들이 처음엔 조차를 했다가 나중에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거를 할양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그 중국의 홍콩을 할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90년대에 결국 중국에 반환이 됐잖아요. 홍콩에 가보면 영국 같은 모습이 모여 있어요. 막 2층 버스 다니고. 자, 시전상인들. 시전상인들은 예전부터 원래 꽤 그냥 독점적인 판매권도 갖고 있었고, 막 금난 정권 갖고 있었고, 꽤 돈을 벌던 이런 시전상인들도 막 청나라 상인 들어오고, 일본 상인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듭니다. 자, 황국중앙총상회죠, 상회. 상인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요즘에도 재래시장이 있으면 재래시장에 총상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인들의 조합, 상인조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요때 활동했던 게 예를 들면 황국중앙총상회도 있지만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또 용어가 있어요. 바로 황국협회가 있습니다. 황국협회. 황국협회는 뭘까요? 바로 그 전에는
해상공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바로 보부상들의 단체예요. 보부상들의 단체. 그러니까 이때는 협회, 상회 이런 식의 명칭을 써요. 그래서 황국협회는 독립협회가 독립협회? 그럼 우리는 황국협회 이런 식으로 황국협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황국협회는 보부상들의 단체다. 그러면 이 황국협회랑 황국중앙총상회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황국중앙총상회는 상회, 상인들의 모임이다. 총상회, 시전상인들의 모임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최근에 1898년 이런 연도 포인트와 황국중앙총상회가 이런 시전상인들의 모임이라는 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각종 철시투쟁 이런 식으로 상권, 이권 수호운동을 벌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요 시점 190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독점적으로 이권을 침략해 가려고 이제 러시아가 막 이만큼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러일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도 이권 침탈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 시설 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이권을 침탈하겠다는 강령이에요. 이권 침탈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강령을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뭐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 주겠다 대신 우리가 막 대신 개간해 주는 거야. 너넨 돈만 줘. 막 이런 느낌으로 황무지 개간 요구를 막 하게 돼요. 이것에 우리가 대항해서 황무지 개간권 반대운동 황보 보완회죠. 보완회가 황무지 개간권을 반대하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04년 보완회, 그죠? 보완회 황사 1904년 보완회. 그래서 결국엔 저지를 시켰다. 그래서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와 관련해서요. 보완회도 있지만 우리가 농광회사도 만들었다라는 거. 농광회사 설립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농광회사는 농업과 광업이에요. 농업과 광업 자체가 결국 황무지에서 이제 개간해가지고 농사짓고 황무지에서 지하자원 나오고 그런 거니까 농업, 광업, 그래서 농광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광회사와 보완회가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 때는 진짜 이런 뭐 각종 이권 뭐 이런 거 외교권 박탈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일단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일어난 게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자, 화폐정리 사업은 시험에 잘 나와요. 너무 중요해요. 자, 화폐정리 사업은 재정고문 메가다가 주도를 합니다. 메가다. 자, 재정고문 메가다는 우리나라 재정에 관련된 고문이었죠. 이 고문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이제 8월에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 있었죠.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 외교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 메가다 있었죠.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이 바로 을사늑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문정치를 했기 때문에 재정고문이 있었고 재정고문 메가다가 화폐정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금융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쓰던 백동화를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는데 근데 이거를 아주 그냥 막 욕 나오게 막 거지같이 바꿔주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백동화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10,000원을 딱 내는데 이거 뭐야? 이거 세종대왕 얼굴에 막 이렇게 흠집 있고 여기 조금 누가 낙서했네. 뭐 이러면은 안 바꿔주는 거야. 그때 당시 백동화를 이제 갑을 병종으로 나눠요. 갑종은 깨끗한 거고 을종은 약간의 살짝 흠집이 있는 거. 병종은 뭐 색깔이 변색됐거나 좀 많이 흠집이 많은 거. 그런데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을종도 병종으로 해버리고 결국 갑종만 거의 바꿔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절반 정도밖에 못 바꿨다고 해요. 많이 바꿔봐야 3분의 2 뭐 이런 식이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이렇게 제일은행권으로 100만 원을 바꾸더라도 한 5, 6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뭐야? 완전 손해지.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손해가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몰락하고 막 기업들 막 그런 회사들이 힘들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꺼줄게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차관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린 건 뭐였다? 우리나라 자체가 부도가 나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넘어가는 식으로 너네가 망했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모양새 좋게 식민지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채무, 국가가 진 빚을 우리가 갚자라는 무슨 운동?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화폐정리 사업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재정고문 메가다가 주도했다. 자, 그리고 이 재정고문으로 파견할 수 있었던 건 제1차 한일협약의
고문 정치 때문이죠. 자, 백동화권, 우리나라 백동화권을 제 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말한 것처럼 가불병종으로 나눠가지고 좀 흠집이 나거나 그러면 안 바꿔줬다. 자, 그리고 근본이자로 이때 바꾸게 되고요. 전환국은 이제 없어져 버려.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 뭐냐면 이런 걸 다 제1은행에서 만든 돈을 쓰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빚을 많이 지게 된다. 일본의 차관이라는 게 빚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1965년 한일협정 배울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일본의 뭐 유상차관, 무상차관, 뭐 유상차관 뭐 2억, 무상차관 3억 받기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차관이 빚입니다. 일본의 차관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채가 많아졌죠. 국채를 우리가 보상하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납니다. 자, 서상동과 김광재가 아마 주도를 했고요. 대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요것도 지역과 관련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동, 김광재가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돼서 서울로까지 퍼져나가는데 국채보상 기성회라는 건 실제로 모금운동을 했던 것인데요. 기성회는 서울에 만들어집니다. 왜냐?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막 기성회를 해서 모금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금운동을 하자고 막 여기저기 알리고 그랬던 것이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라는 거죠. 국채보상운동. 자, 대한매일신보가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서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양기탁과 배대리 대한매일신보를 이제 만든 사람이잖아요. 양기탁. 자, 양기탁이 근데 횡령이 돼.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돼요. 양기탁이 나중에 구속이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돈을 막 열심히 모았잖아요. 각종 폐물이나 뭐 이런 비싼 것들 다 이제 갖다 내고 마치 우리나라 IMF 때 금모으기처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돈과 이런 사람들의 폐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갖고 있겠어요? 양기탁이 이것을 국채보상 기성회를 추진했기 때문에 양기탁의 집에다가 모아놨단 말이야. 근데 통관부에서 양기탁의 집을 갑자기 막 이렇게 찾아보더니 이거 왜 네가 갖고 있냐? 네가 공금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기탁을 구속해버렸어. 그리고 그 물건들 다 가져가. 그런 폐물들이나 그런 돈들을. 누가 가져가요? 통관부가 가져가 버린 거야.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런 돈들을. 자, 어쨌든 국제보상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척식이라는 것이 땅을 개척하는 부동산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척식회사. 그래서 토지를 약탈했던, 토지를 수탈하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회사, 일본의 부동산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막 일본 이주가 점점 좀 많아져요. 일본 사람들이 막 넘어오면 여기 좋은 집 있다. 여기 땅 이만큼 나왔는데 헐값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약탈해서 일본인에게 싸게 판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다. 자, 이렇게 1908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오고요. 요건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약탈한 그 토지가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 배울 거니까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910년 이제 경술국치로 이제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죠. 자, 이 정미칠조약이 있었던 그 해에 또 국제보상운동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을사늑약이 있었던 그 해에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1905년 이렇게 같은 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1904년 러일 전쟁이 있었던 해에 황무지 개간을 요구했고 그때 보완회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아란파천 이후 각종 이권 침탈이 있었고 이제 독립협회가 고종 돌아와라 하면서 독립협회가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을 했다라는 거. 이때 시전상인들도 한국중앙총상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초반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강화도 조약, 거류지 무역 이런 식의 개항장 내의 무역이었다가 이제 그 조약을 세 개를 정리해 보면 미국과 맺은 조미소 통상조약으로 관세가 처음 책정이 됐고 최애국 대우였고 그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중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이 내륙까지 진출하고 일본이 나도 진출할래. 나도 관세 만들면서 최애국 대우 얻어가야지. 조일통상장정은 일본이 1883년에 맺으면서 관세 조항이 있었고 그리고 최애국 대우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방공령 조항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 최애국 대우 때문에 일본 상인도 이제 청나라 상인 이제 서울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청일전쟁의 또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동학농민운동 갑신정변 여기 동학농민운동 가보격 요 사이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1차 가보격 그 다음에 일어났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도요. 이거 별로 뭐 안 중요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라던가 조일 통상장정 관세 최애국 반공령 부분과 그리고 쭉쭉 내려와서 이권 침탈에 대항해서 각종 이권 수호 운동, 뭐 저령도 조차 거부, 한러은행 폐쇄 뭐 이런 거라던가 독립협회 이런 만민공동의 활동 그리고 1904년에 황무지 계약권 요구 반대, 을사늑약 그 해에 그 전에 이미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 이런 식으로 꼭 순서와 흐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 만나요. 안녕. 에듀윌